불빛 하나 없는 거리에서 3명의 아이들이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가장 맞이로 보였던 소녀는 동생들의 손을 잡지 못하고 숨이 넘어갈 듯이 달려가는데요. 그 뒤로 남성 한 명이 비틀거리며 아이들을 잡기 위해 뛰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에콰도르인 디에고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인 디에고라고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에콰도르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가난보다 더 심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2 동생이 있는 집안의 첫째였죠. 아버지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면서 한탕을 노리며 도박에 손을 대셨어요.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아버지는 그만큼 간절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난이 너무 싫었거든요. 아버지의 시작은 거창했으나 가난은 더 큰 가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집이라고 불릴 수 없는 곳으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죠. 빚은 점차 거대해졌고 어머니 외에도 저 어린 2 동생들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만 더 외치시면서 도박을 하시더군요.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퇴색되어 버리고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셨죠.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끝없는 가난이 저를 삼켜가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매일 힘겹게 살아가던 와중에 막내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국어를 하던 도중에 맞게 된 것이었죠.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수술하지 않으면 다리를 쓸 수 없게 된다는 말에 의사를 붙잡고 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돈이 없지만 뭐든 할 테니 제발 수술만 시켜달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뭐든지 한다는 제 말이 정말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참고로 그 병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합법적인 병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었거든요. 불법적인 일이지만 저는 제 신장을 하나 팔게 되었어요. 그 하나로 동생의 수술을 진행시킬 수 있었고 요양비로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허탈감을 느꼈어요. 어머니조차 제 선택을 말리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도 저에게 중요한 것은 막내가 다시 2 다리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언제든 재활도 시켜준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입막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막내가 수술을 받던 와중에도 집에 오지 않던 아버지는 결국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자마자 돈을 찾기 위해 집안을 다 뒤지더군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받은 돈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제가 본 이래 처음으로 반짝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말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어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말하시더군요. 그는 좋은 걸 알았다는 듯이 끄덕이고는 어머니가 준 돈을 몇 배는 불리겠다고 한마디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돌아오신 아버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집에 3명의 사람이 있으니 저처럼 하나씩 신장을 팔면 돈이 꽤 되겠다며 웃으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다니 정말 끔찍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그 반응 또한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고 제가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야밤에 도망을 쳐야겠다고 결심했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저는 동생들을 깨워 간단한 짐만 챙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던 순간 아버지가 깨셨고 저와 동생들은 정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잡히면 정말 죽어서 집을 나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2 동생이 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 싶어서 몰래 집 근처에서 배회하였는데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저 술에 취한 아버지와 자포자기한 채로 앉아있는 어머니뿐이셨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동생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로요. 이미 해본 적이 있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에콰도르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공장이나 농장이 많았기에 저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물론 성인만큼의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의 팔려가다시피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넘겨졌어요. 다행히 돈은 뜯기지 않았으나 물건 취급은 어쩔 수 없더군요.
저는 커가면서 근육이 생기고 힘을 쓸 수 있게 되니 상품으로 따지면 최상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힘이 필요한 공장이나 농장들은 저를 데려가서 일을 시키려고 했죠.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해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성인이 되자마자였죠. 주변에 있던 형들이 한국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곳도 추천해주기는 했으나 자신들이 아는 한국인 사장님이 있으니 소개시켜준다더군요. 저는 망설이다가 한국으로 가기 전 동생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만약 동생들을 찾으면 한국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 여권을 만들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막상 가게 되니 제가 팔려가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더군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생각을 바꿨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일을 했던 것보다 더 수월했거든요. 저는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하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기계 때문에 여름에는 많이 덥긴 했지만 그래도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해 주신 덕분에 괜찮았죠.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일을 한 것이 아니더군요. 그걸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무료로 알려주는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강사 선생님이 얼마를 받냐고 물어보셔서 말해준 것을 계기로 제 월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공장을 하는데 거기서 일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공장을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 터를 잡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에 일하던 곳이 저에게 달에 100만 원씩 주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힘을 줬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옮기게 된 회사에서는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살다 보니 돈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었어요. 저는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동생들을 생각하며 모았습니다. 1,000만 원을 모았던 그날, 저는 제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콰도르에서 2년을 모아도 모일까 말까 한 돈이었는데 반년도 안 된 사이에 돈을 모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동생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함께 사는 것이었죠. 금액은 한국 돈으로 딱 4,800만 원이 되면 그만두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생각하던 집값이 그 정도였거든요. 더군다나 동생들을 찾으려면 그만한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 때쯤 한국인 사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아직 제 목표 금액을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제게 돌아가라고 할까 봐요. 다행스럽게도 사장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예전에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이 여기서 가장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는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주변에 있던 형들이 저라고 말하면서 장기까지 팔아먹은 녀석이라며 독하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사연을 말했었는데 사장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많이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말도 하시더군요. 이미 사장님은 일을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었는데 괜찮다고 하려는 순간 저는 사장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때문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항상 꿈에서만 볼 줄 알았던 동생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제 동생들이 맞는지 어떻게 찾으셨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다 방법이 있다면서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저는 정말 은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 속의 동생들은 정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제 누가 봐도 두 동생이 맞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두 동생들은 저를 잃어버리고 집에 가기 무서워서 작은 성당에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성당에서는 동생들이 들어와 살려달라고 하니 받아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몇 달 정도를 그곳에서 살다가 신부님과 함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만 계셨는데 돈만 주면 얼마든지 자신을 떠나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신부님이 아버지께 돈을 몇 푼 쥐어준 채
성당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가서 편히 지내도록 했다더군요. 저는 어떻게 되었든 동생들이 건강하게 있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 영상 통화 덕분에 다시 힘을 내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돈을 모은 것에 열중했고 저는 목표 금액을 채우고 사장님께 큰 절을 올린 후 에콰도르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은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라며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결국 에콰도르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에콰도르에 돌아오고 나서 저는 작은 집을 하나 사서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동생들이 공부를 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일 뿐입니다. 사실 에콰도르로 돌아오고 나서 부모님과 연락이 닿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이기에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고민에 빠져 있어요. 정작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은 한국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동생들과 함께하는 지금은 꿈에 불과했을 테니까요. 현재까지도 한국 사장님과는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 에콰도르에 놀러 오신다고 했는데 꼭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디에고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